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 오후 4시. 11살 소년 강민주는 낡은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성전 결승전 생중계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흙과 백의 돌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개를 보며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는 바둑판이 민준에게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처럼 다가왔거든요. 민준에게 바둑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로 흐르는 흐름의 강물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복잡해 보이는 포석도 결국엔 누군가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민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국면들을 마주할 때면 민준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민준아, 밥 먹어. 엄마 이수진 씨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근처 동네 서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엄마는 늘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민준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볼 때만큼은 다른 표정을 지었죠. 그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수진 씨는 민준이 5살 때부터 남다른 점을 눈치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민준은 집 안의 물건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며 혼자만의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7살 때는 할아버지의 바둑판을 꺼내 혼자 복기를 하더니 9살에는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보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때 이수진 씨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 이름이 바둑 역사에 오를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산 지 5년째였지만 민준에게는 바둑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언어에는 미묘한 뉘앙스와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어서 때로는 상처를 받았지만 바둑은 달랐습니다. 흙과 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편견도 없었거든요. 좋은 수는 좋은 수였고 그것이 전부였죠. 학교에서 민준은 조용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일도 드물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바둑 앱으로 문제를 풀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민준을 이상한 아이라고 여겼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바둑 문제를 풀 때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흙과 백의 조화만이 남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은 우연히 한국기원 홈페이지에서 한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주니어 바둑 챌린지 -14세 이하 학생들을 위한 바둑 연구회의자 경연대회였어요. 참가 자격을 읽어보니 온라인 신청 마감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동안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온라인 신청서에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준이 바둑을 바라보는 관점, 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말이죠. 결국 민준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글이 아닌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문장들 사이에는 11살 소년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둑이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수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문장에는 민준의 바둑 철학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남들이 정석을 그대로 따를 때 민준은 그 정석 자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석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 했죠. 그것이 민준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민준은 자신이 정리한 바둑 기보 일부도 동봉했습니다. 혼자서 연구하며 정리한 내용들이었는데 프로 기사들이 봐도 놀랄만한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기존 정석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부분들은 전문가가 봐도 감탄할 수준이었죠. 우편 봉투에 편지를 넣으며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11살 소년의 작은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쿄 치요다구의 일본 기원 본부에서 민준의 편지를 받은 사카모토 선생은 처음엔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간 바둑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천재들을 봐온 그였거든요. 열정만 앞선 학생들의 편지도 셀 수 없이 받았고, 대부분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깨닫지 못한 채 허황된 꿈만 품고 있었죠. 또 다른 꿈 많은 아이겠지.
사카모토 선생의 첫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봉된 기보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살이 손으로 그린 것 치고는 너무나 정교하고 체계적인 바둑 사고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특히 고바야시 고이치 명예기성의 유명한 우주류에 대한 새로운 대응법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기존 바둑계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암기가 아닌 진정한 바둑적 직관에서 나온 통찰이었습니다. 사카모토 선생은 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기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11살 아이가 그린 것일까? 의심이 들었지만 필체의 어눌함과 간혹 나타나는 한자 오류들이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했어요. 무엇보다 바둑 아이디어의 전개 방식이 너무나 독창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정석 교육을 따라 배운 학생이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접근법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사카모토 선생은 동료들과 상의했습니다. 이 아이를 한번 봐야겠어.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 기원의 중진 기사인 야마다 구단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카모토 선생님도 나이가 들어서 감상적이 되시나요? 편지 한 통에 현혹되다니. 이건 쓸데없는 감성이에요. 바둑은 냉정한 세계라고. 또 다른 기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아이들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부류 아닐까요? 하지만 사카모토 선생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바둑을 해오며 키운 직감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보자. 어차피 연구회인데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결국 사카모토 선생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기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참가자 명단에도 민준의 이름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추가 참가자라는 애매한 표현으로만 언급됐죠. 공식적인 참가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별적 처우의 배경에는 미묘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들이 모이는 글로벌 챌린지에 온라인 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의 무명 아이가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거죠. 더구나 그 아이가 제대로 된 바둑 교육도 받지 못한 독학파라는 점도 무의식적인 편견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는 이런 복잡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참가 허가서를 받아든 순간 민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곳에서 자신을 인정해준 것만 같았어요. 엄마, 일본 기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민준이 편지를 들고 뛰어가자 이수진 씨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준은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자신의 바둑 아이디어를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말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실력이 있는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민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본어 바둑 용어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발표 연습을 하기도 했죠. 서툰 일본어지만 바둑에 대한 진심만큼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도쿄로 향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주는 가방에 노트와 펜, 그리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챙겨준 옷들을 넣었어요. 이수진 씨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 실력을 믿어. 그 말이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엄마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11살 소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일본 기원본부에 처음 발을 디딘 민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건물과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조화를 이룬 복합 단지를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접수 데스크 앞에서 첫 번째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민준 군이요. 참가자 명단에 없는데요. 아, 추가 참가자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로비 한 구석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매끄럽게 접수를 마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마침내 받은 네임택은 다른 참가자들이 다 들어간 후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정식 참가자들의 네임택과 달리 민준의 것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추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대국실에 들어선 순간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대만에서 모인 최정예, 바둑 영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소리가 민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작년 응시배 주니어부에서 중국 기원 특별 과정에 내 스승이 이창호 구단님인데 이들은 이미 바둑계의 네트워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 수상 경력과 명문 도장 재학, 그리고 저명한 프로, 기사들과의 개인적 연결고리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반면 민준은 그저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해온 아이일 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유타라는 13세 소년이었어요. 단정한 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완벽한 일본어로 주변 아이들과 바둑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그는 이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유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타의 반응은 민준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 너 어디서 왔어? 유타가 민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어가 좀 서투르네.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자신의 일본어 발음에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어가. 유타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기서는 바둑도 일본어로 해설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바둑만 잘 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이 단순히 바둑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사회적 역학관계 속에 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바둑 실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자본까지도 평가받는 거였어요. 다른 아이들의 시선들이 민준에게 집중됐습니다. 호기심 반, 우월감 반이 섞인 그 시선들 속에서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느꼈어요. 언어의 장벽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편견의 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대국실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사카모토 선생이 단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60대의 그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채 참가자들을 둘러봤어요. 40년간 바둑계를 지배해온 권위자의 아우라가 대국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카모토 선생의 목소리가 대국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잠깐 머물렀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바둑 기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카모토 선생은 대형 바둑판에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수순들은 마치 고대의 주문처럼 신비로워 보였어요. 시마무라의 귀라고 불리는 고전 문제입니다. 60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사활 문제죠. 대국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바둑판의 형세를 응시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복잡한 변화도에 압도당하는 동안 민준은 그 속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연습 문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농담이라고 해야겠네요. 사카모토 선생의 말에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전장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이 문제가 풀 수 없는 걸까? 아니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걸까? 선생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국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고 유타를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0년 난제 앞에서 11살 아이가 손을 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사카모토 선생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이 아이가 편지에서 보여준 수를 찾는다는 관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순간이 민준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하고 있었죠.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바둑에 대한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흙의 배치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대국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상하다고? 어떤 부분이 말인가? 사카모토 선생이 반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흥미와 경계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도 이 문제에 대해 수십 년간 고민해왔지만 배치 자체를 의심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이 귀의 흑돌 배치를 이렇게 설정하면 사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져요. 민준이 바둑판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대국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반응은 민준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배치 수정을 해? 유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건 바둑이 아니라 억지야. 문제를 못 풀겠으니까 문제 탓을 하는 거네. 저런 식으로 하면 모든 문제를 다 바꿀 수 있겠네.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둑에서는 주어진 형세를 받아들이는 게 기본인데. 그들의 반응 속에는 민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제대로 된 바둑 교육도 받지 못한 한국의 무명. 아이가 바둑계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기사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창의성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바둑의 기본 예의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들의 속삭임이 민준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이 단순히 바둑 문제가 아니라 훨씬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카모토 선생은 차가운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군. 바둑에서는 주어진 형세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꾸짖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형세를 바꾸는 것은 문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바둑이 아니라 변명이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동정,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혼자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자신의 바둑 직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린 것일까? 혹시 바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11살. 소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이 찾아왔어요. 민준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계속됐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둑은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동안 민준은 노트에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했어요. 흑과 백의 조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논리를 찾아가면서 세상의 편견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바둑에서는 진실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민준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죠.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어요. 사카모토 선생의 차가운 시선, 유타의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의심의 눈빛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바둑 직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참가자들은 조를 나누어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당연히 다른 아이들로부터 소외되었어요. 우리 조에는 들어오지 마. 내가 들어오면 우리까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유타의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혼자서 문제를 연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민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민준은 대형 바둑판 앞에 서서 사카모토 선생이 제시한 시마무라의 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제 느꼈던 직감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문제는 배치에 있었어요. 고전 사활 이론의 기본 전제 자체가 이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으려 하는 것과 같았죠. 아무리 뛰어난 기사라도 잘못된 배치로는 올바른 수순에 도달할 수 없듯이 잘못된 형세로는 올바른 답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노트에 자신만의 해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귀의 공배와 외부 연결의 관계를 재정의한 이 방법은 60년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었습니다. 민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도들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형세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바둑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민준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둑 명제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이기도 했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때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그의 노트를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워크숍 조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민준의 접근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조교는 몰래 민준의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갔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타가 발표하는 내용이 민준의 아이디어와 거의 똑같았던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표현은 달랐지만 핵심 논리는 민준이 정리한 것과 동일했어요. 유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기존 형세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다면 유타의 말을 들으며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자신이 어젯밤 정리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타의 발표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독창적인 접근입니다. 사카모토 선생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관점은 처음 봅니다. 타카하시 군.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의 노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노트의 모서리에 남아있는 미세한 지문을 보고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타가 사용한 특정 변화도들이 민준의 필기와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민준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바둑 통찰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일본인이었다면, 만약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단순한 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배제였어요. 민준과 같은 존재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은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둑이라는 순수한 영역에서도 이런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유타가 인터뷰하는 것을 TV를 통해 봤어요. 유타가 민준의 노트를 본 것이 분명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바둑의 순수성,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믿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둑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11살 소년의 작은 어깨에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올려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호텔 방 침대 끝에 앉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아들을 본 이수진 씨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민준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다른 사람이 발표했는데도.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수진 씨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민준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토해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11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수진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너를 데리고 바둑을 배우게 했는지 아니? 민준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내가 가진 특별함을 세상이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데 그 특별함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만 진짜가 되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 먼저 믿어야 해. 엄마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둑은 말이 아니라 착점이야. 내가 옳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믿어야 해.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바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둑은 진실을 향한 순수한 탐구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거였어요. 대신 자신의 바둑 확신을 완벽하게 증명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11살 강민준이 세상에 던지는 도전장이었죠. 민준은 남은 하루를 모든 변화를 그림으로 하나의 정석으로 정리하는 데 쏟았습니다. 유타가 훔쳐간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해법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어요. 복잡한 변화도들을 단순하고 명확한 도식으로 변환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적 구조를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카모토 선생의 60년 난제가 풀리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찾아낸 것이죠.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2차원에서 3차원을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차원 자체를 잘못 설정했던 거였어요. 민준의 접근법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사활 이론을 포기하고 집과 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재정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민준이 편지에서 말했던 수를 찾는 바둑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밤 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하며 민준은 자신만의 바둑 세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언어의 장벽도, 심지어 나이나 국적의 제약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2시경, 민주는 완벽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60년간 바둑계를 괴롭혔던 난제의 해답이 11살 소년의 손끝에서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바둑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출발점이었죠. 다음 날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무도 모르게 발표장 뒤편에 있을 계획이었어요. 공식적인 발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민준이 가진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11살 소년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거였어요. 바둑 그 자체로 승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시작되기 30분 전, 민주는 대국실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밤새 정리한 단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복잡했던 60년 난제를 4개의 도식과 3단계의 수순으로 압축한 바둑 역사사. 가장 간결하면서도 혁명적인 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진실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국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과 기사들,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유타는 최전방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카모토 선생은 심사표를 들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글로벌 주니어 바둑 챌린지의 우승자를 발표하기 전에 사카모토 선생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대국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선생님. 민준의 목소리가 대국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형세를 바꿔도 바둑은 유지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사카모토 선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민준 군, 지금은 발표 시간이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민준은 이미 대형 바둑판 앞에 서 있었어요. 바둑돌을 집어든 채로 말이죠. 60년 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민준이 바둑판에 첫 번째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국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타가 저런 애를 왜 계속 방치하는 거야? 중얼거렸지만 다른 기사들은 이미 첫 번째 수순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단순해 보이는 착점 속에 담긴 바둑적 통찰의 깊이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주는 두 번째 수순을 진행했습니다. 귀의 급소가 아닌 외부 연결을 먼저 차단하는 수순이었어요. 사활의 기본 원칙이 이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수순이 완성되자 몇몇 기사들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번째, 마지막 수순을 놓는 순간 대국실 안에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변화도가 아니었어요. 기존 사활 이론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60년간 바둑 기사들이 귀 안쪽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다면 민준은 외부에서 안쪽으로 접근하는 역발상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정석입니다. 민준이 바둑돌을 들어 최종 수순을 놓았어요. 그 순간 사카모토 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수순은 자신이 60년간 매달렸던 난제의 핵심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거든요. 단 12수로 100개의 완전한 사활이 성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문제의 형세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민준이 마지막 결론을 바둑판에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60년간 풀리지 않은 이유는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 제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대국실 안에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정말 가능한 거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이론적으로 완벽해. 기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동료에게 이걸 논문으로 쓸 수 있을까? 고 물었습니다. 사카모토 선생은 바둑판 앞에 서서 민준의 수순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가 11살 소년의 손에 의해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되다니. 그것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말이죠. 이건 사카모토 선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논문감이야. 아니, 이건 새로운 바둑 이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정작 민주는 더 이상 주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만이 있었어요.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둑 기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상관없이 말이죠. 사카모토 선생은 표정 없는 얼굴로 대국실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타와 다른 참가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저런 건 인정받을 수 없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카모토 선생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날 저녁 사카모토 선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준의 해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0년간 바둑 기사로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민준의 논리에는 흠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사카모토 선생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11살이었고 기성세대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자신이 그런 편견을 만드는 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사카모토 선생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일본 기원 공식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오만을 부끄럽게 만든 11살 한국 소년의 발상을 소개합니다. 그 제목을 보며 선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바둑계 전체에 던지는 성찰의 메시지였거든요. 글 속에서 사카모토 선생은 민준의 해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나는 이 아이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국적 때문에, 그리고 내 권위가 도전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도 국적도 아닌 진실을 향한 순수한 탐구입니다. 그 글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바둑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원, 한국 기원, 대만 기원의 고수들이 민준의 기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심지어 유럽 바둑 연맹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이 11살 소년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엄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카모토 선생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강민준 군의 어머니시죠? 제가 어제 무례했습니다. 혹시 민준 군과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민준은 사카모토 선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의 표정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진중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 내가 옳았다. 그리고 나는 틀렸어. 선생의 첫 마디였습니다.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을 뿐이죠. 바둑에서는 그런 차이가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사카모토 선생은 이 아이의 진짜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뛰어난 바둑 실력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 깊은 것은 이 아이가 가진 겸손함이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기사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민준, 내 이름으로 논문을 써보지 않겠니? 사카모토 선생의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도울 수는 있지만 이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은 너야. 일본 기원 공식 학술지에 강민준의 귀라는 이름으로 등재하자.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바둑 역사에 남는다는 것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이미 증명했어. 사카모토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둑은 나이도 국적도 묻지 않아. 오직 진실만을 요구하지. 그리고 너는 그 진실을 보여줬어. 그날 오후 일본 기원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명예연구원으로 등록되는 자리였어요. 비록 정식 프로 기사는 아니지만 그의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1살의 나이에 프로 기사들도 감탄할 만한 업적을 이뤄낸 것이죠. 며칠 후 민준의 이야기는 바둑계 전체에서 민준 효과라는 용어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다정의 의문을 품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법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나이나 권위와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교훈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본 기원 공식 SNS 계정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11살 소년이 하얀 바둑판 앞에 서 있고 그 뒤로 기사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용기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해법이 알려진 후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몰아쳤거든요. 일주일 후 중국 바둑계의 거장 장웨이핑 구단이 공개적으로 민준의 해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둑의 본질을 흐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어진 형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둑이 아닙니다. 그의 발언은 바둑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보수적인 기사들은 장웨이핑의 편에 섰고 혁신을 주장하는 젊은 기사들은 민준을 옹호했습니다. 바둑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죠. 민준의 접근법은 바둑을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이것이 바둑 잡지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든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자신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울에서 특별한 대국이 열렸습니다. 장웨이핑 구단이 직접 민준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소. 그 아이의 바둑이 진짜인지 아니면 요행인지. 한국기원 대국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과 바둑 팬들이 몰려들었어요. 세계 최정상 기사와 11살 소년의 대국. 이것은 단순한 바둑 대결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의 대결로 여겨졌습니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웨이핑은 정석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민준을 압박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석에서 한 칸씩 벗어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죠. 중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장웨이핑이 의도적으로 시마무라의 귀와 유사한 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어요. 내 이론이 실전에서도 통하는지 보자. 민준은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흘렀어요. 대국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놓인 위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귀의 급소가 아닌 외부의 연결점. 바로 민준이 제시했던 새로운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장웨이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바둑판을 오랫동안 응시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국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장웨이핑의 불계승. 하지만 대국이 끝난 후 장웨이핑은 민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둑은 언제나 진화하는 것이었소.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군요. 장웨이핑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준은 바둑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의 용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전통이 아닙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전통입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 도쿄의 밤하늘도 베이징의 밤하늘도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 후 민준은 특별 전형을 통해 한국기원 연구생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기록이었죠.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대국실에서도 가장 조용한 아이였고 선배 기사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예의 바른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손을 들었을 때 무서웠나요? 모두가 당신을 의심하고 조롱했잖아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둑을 믿었어요.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또 손을 들 건가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100번이라도 들 거예요. 그게 바둑 기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 바둑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 아이가 바둑을 바꿨다. 나도 내 생각을 믿을 용기를 얻었다. 11살에 세상과 싸울 용기가 있었다니.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천재 소년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맞서 싸운 한 아이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6세가 된 민준은 세계 바둑 랭킹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 그 11살 소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민준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믿어보려고 해요. 민준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민준은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친구야, 세상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진실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세상도 내 말을 들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은 자신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찾아야 할 수는 무엇일까? 편견과 조롱, 그리고 모든 시련을 견뎌낸 11살 소년은 이제 16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모든 편견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죠. 실력이 위계를 넘어선 순간 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용기와 한 점 한 점의 착점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죠.
강민준 11살의 세상과 맞섰던 그 소녀는 이제 바둑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말이죠.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을 지키십시오.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